야, 너 아직도 여기서 착한 척하냐? 선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인생 꺾어놓고 내가 국 퍼주면 죄가 씻겨져. 그럼 나도 오늘 여기서 내 가면부터 벗겨줄까? 사람은 다 믿고 싶은 대로 믿잖아요. 설마 나한테까지 그러겠어. 그 마음이 가장 위험했죠. 믿었던 사람에게 보증을 섰던 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담보로 넘긴 일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거죠.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는지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큰 힘을 보태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무료급식소 입구에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오후 2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죠. 교회 지하 식당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 배식표를 움켜쥔 손들이 하나둘 안으로 사라졌어요. 겨울 햇살은 약했고 골목바람은 칼처럼 차가웠죠. 입김이 하얗게 퍼져나가다 공중에서 흩어졌어요. 이선우는 줄 맨 끝에 서 있었어요. 배식표가 땀에 젖어 축축했고 종이 끝이 말려 올라가 있었죠. 선우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앞사람 등만 바라봤죠. 시선을 낮게 두는 게 몸에 배어 있었어요. 사람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본능이었죠. 계단을 내려갈수록 김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어요. 뜨거운 국물 냄새, 눅눅한 김치 냄새, 삶은 달걀 비린내가 뒤섞여 있었죠. 식당은 좁았어요. 테이블 몇 개가 빽빽하게 놓여 있고 벽 한쪽에 배식대가 붙어 있었어요. 배식대 뒤로 앞치마 두른 봉사자들이 부산하게 움직였죠. 그 한가운데 선우가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던 얼굴이 있었어요. 박정호였어요. 앞치마 끈을 단정하게 묶은 정호가 국자를 쥐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나눠주고 있었죠. 웃음은 부드러웠고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었죠. 정호가 고개 숙일 때마다 목에 걸린 십자가가 흔들렸어요. 선우는 눈을 더 깔았어요. 줄이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고 어느새 선우 차례가 다가왔죠. 배식대 앞에 섰을 때 정호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어요. 눈 깜빡할 만큼 짧았지만 선우는 알아챘어요. 정호도 알아봤다는 걸요. 정호는 곧 표정을 정리했어요. 오래 연습한 얼굴이었죠. 주변 시선이 있으니까요. 국그릇을 들어 선우 앞에 내밀었어요. 손은 떨리지 않았고 움직임은 지나치게 깔끔했죠. 맛있게 드세요. 선우는 그릇을 받았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선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우를 올려다봤고 정우도 선우를 내려다봤어요. 둘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죠. 그 짧은 순간에 과거가, 배신이, 빚이, 말하지 못한 슬픔이 한꺼번에 끌어올랐어요. 선우가 낮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건네는 인사처럼 차가웠어요. 선우는 한마디를 더 보탰죠. 난 이제 괜찮아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거든요.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목젖이 꿀렁였고 숨이 걸렸죠. 선우는 쟁반을 들고 식탁 구석으로 걸어갔어요. 가장 구석진 자리, 벽에 딱 붙은 곳에 앉았죠. 숟가락을 쥐었지만 밥을 입으로 가져갈 수 없었어요. 손이 공중에 멈췄고 눈은 밥알만 보고 있었죠. 배식이 끝나갈 무렵 정우가 봉사자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오신 분들한테 따뜻한 말씀 한마디씩 더 건네드리고 마무리할까요? 선한 말들이 식당을 채웠어요. 벽에는 나눔과 사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정우는 그 글자 바로 밑에 서 있었어요. 선우는 반쯤 남긴 밥을 바라보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쟁반을 반납하고 계단을 올라갔죠.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정우는 배식대 뒤에서 식당을 둘러봤어요. 선우가 앉았던 자리가 보였죠.
이미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지만 정호 눈에는 여전히 선우가 앉아 있는 것처럼 남아 있었어요. 선우와 정호는 같은 골목에서 자란 친구였어요. 같은 초등학교 다니고 같은 놀이터에서 공 차고 동네 구멍가게 앞에서 군것질하던 사이였죠. 군대에선 다른 부대로 흩어졌지만 휴가 때마다 만나서 소주 마셨어요. 저녁하고는 첫 월급으로 같이 국밥 먹으러 갔죠. 정호는 늘 사람들 한가운데 있었어요. 말이 부드럽고 웃음이 많았고 어른들 앞에서 유난히 싹싹했죠. 선우는 그런 정호를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좋은 친구라고 믿었죠. 30 되던 해 정호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작은 무역업이었죠. 선우는 공장 다녔고 둘은 한 달에 한 번쯤 만나 밥 먹고 술 마셨어요. 정호는 늘 자신만만했죠. 야, 곧 크게 된다. 진짜로.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선우도 그 무렵 결혼했어요. 작은 전셋집이었지만 둘한테는 세상이었죠. 아내는 밝고 다정했어요. 선우는 그때가 행복이라고 믿었어요. 어느 날 밤 11시쯤 정우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우야, 야, 너 지금 어디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선우는 급하게 회사 근처 술집으로 나갔죠. 정우는 술잔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야, 무슨 일이야? 정우는 한참 말을 못했어요. 술만 들이켰죠.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어요. 나 큰일 났어. 거래가 완전히 꼬였어. 당장 막아야 하는데 막막하다. 선우는 자세히 물었어요.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죠. 거래처가 망했고 물건값 못 받았고 은행 대출도 막혔다고요. 금액은 엄청났어요. 선우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절대 아니었죠. 정우가 선우 손을 덥석 잡았어요. 제발 좀 도와줘. 보증만 서줘. 딱 한 번만. 금방 정리하고 풀어줄게. 제발. 선우는 망설였어요. 보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고 있었거든요. 아내 얼굴이 떠올랐어요. 각 결혼한 집, 아내가 좋아하던 작은 베란다, 함께 심은 화분들이요. 야, 나도 살림이 빠듯해서.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야, 넌 내 친구잖아. 친구 아니면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냐고.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제발 좀 살려줘. 선우는 그 눈을 보고 말았죠. 친구를 저버릴 수 없었어요. 알았어. 근데 진짜 마지막이다. 꼭 풀어야 돼. 그래, 그럼 당연하지. 고맙다. 진짜 고마워. 며칠 뒤 선우는 정우랑 같이 은행 갔어요. 보증서에 사인했죠. 펜 쥔 손이 떨렸어요. 사인하는 순간 정우 얼굴이 잠깐 환해졌어요. 그 표정을 선우는 놓쳤죠. 야, 고맙다. 진짜 은혜 갚을게. 정우가 선우 어깨를 두드렸어요. 선우는 안도했어요. 친구를 살렸다고 믿었죠. 일주일 뒤 정우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정리할게. 선우는 괜찮다고 했어요. 2주일 뒤 정우 전화는 뜸해졌어요. 문자 보내도 답이 늦었죠. 한 달 뒤 정우 휴대폰이 꺼져 있었어요. 사무실 찾아갔더니 문이 잠겨 있었죠. 건물주가 말했어요. 그 사람 새 안 낸 지 한 달 넘었는데요. 다음 날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보증 채무가 선우한테 넘어왔다는 얘기였죠. 선우는 처음엔 웃었어요. 그럴 리 없는데요. 정우가 도망갈 애가 아닌데요. 하지만 우편물이 날아왔어요. 독촉장이었죠. 보증인 이선우 이름이 빨간 글씨로 찍혀 있었어요. 선우는 그날 밤 아내한테 말 못했어요. 독촉은 계속 왔어요. 전화, 문자, 우편, 그리고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왔죠.
선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보증을 섰는데 정우가 연락이 안 돼. 아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얼마나요? 선우가 금액을 말하자 아내는 주저앉았죠. 미쳤어요? 당신 제정신이에요? 선우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내는 울었죠. 우리 같이 해결해요. 같이.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엔 이미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선우는 정우를 찾아다녔어요. 옛날 동네, 단골 술집, 아는 사람들, 닥치는 대로 붙잡고 물었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똑같은 말뿐이었어요. 그 친구,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는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밥상에서 대화가 끊겼고 아내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선우가 퇴근해도 집이 차가웠죠. 둘 사이에 자꾸 정우라는 이름이 끼어들었어요. 선우는 일을 더 했어요. 주말에도 공사판 나가고 새벽엔 대리운전 뛰었죠. 몸이 버티는 만큼 언젠가 정우가 돌아와 해결하겠지 하는 희망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희망은 매달리자 고지서로 바뀌어 날아왔죠. 시간이 흐르고 소문이 들렸어요. 정우가 일이 잘 풀려 다시 새로 시작했고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며 산다는 얘기였죠. 평판 좋은 장로가 됐다는 말까지 따라붙었어요. 선우는 그 소문 듣고 화를 못 냈어요. 이상하게 웃음이 먼저 나왔죠. 너무 허무해서였어요. 그날 밤 선우는 아내한테 말했어요. 나 정우 찾을 거야. 아내는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당신 아직도 그 사람 이름을 친구라고 생각하는 듯 부르네요. 그 말은 선우 결혼 생활에 박힌 첫 금이었어요. 그 금은 밤마다 조금씩 벌어졌고 결국 집 전체를 갈라놓았죠. 그 무렵 선우 삶은 더 무너지고 있었어요.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왔고 이웃들이 수군거렸죠. 부부 싸움이 잦아졌고 아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내는 더 이상 선우를 바라보지 않았죠. 그냥 벽을 보듯 선우를 지나쳤어요. 병원에서는 임신이 쉽지 않다는 말을 의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죠. 스트레스가 심하시면 호르몬에 영향을 줍니다. 몸 상태도 좋지 않고요. 선우는 그 말을 듣고도 울지 못했어요. 눈물이 나기 전에 미안함에 숨이 막혔죠. 내 인생이 막힌 관처럼 다치는 느낌이 그런 거였어요. 선우는 병원 밖으로 나와 한참을 서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추운지도 몰랐죠. 아내는 버티다가 울다가 화내다가 결국 다른 사람 손을 잡았어요. 선우는 그걸 알면서도 붙잡지 못했죠. 붙잡을 자격이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더는 못 견디겠어요. 미안해요. 선우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내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닫혔죠. 선우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죠. 이혼 서류에 사인하던 날 선우 손은 떨렸어요. 예전 보증서에 사인하던 손처럼요. 선우는 속으로 웃었어요. 난 늘 사인을 잘못하는구나 하고요. 구청 직원이 서류를 가져갔고 선우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죠. 그 뒤로 선우는 떠돌았어요. 주소가 없으면 독촉이 줄어들까 싶어 현장을 옮기고 숙소를 옮겼죠. 막노동판에서 일하다가 몸을 다치면 도망치듯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때로는 신분 숨기고 일용직 명부에 다른 이름 적기도 했죠. 김철수, 박민철, 아무 이름이나 적었어요. 도망자처럼 사는 날들이 반복됐죠. 밤에는 작은 쪽방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천장에는 얼룩이 져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났죠. 선우는 그 냄새 맡으며 잠들려 애썼어요. 그런데 꿈에서 정우를 봤죠. 정우는 늘 웃고 있었어요. 야, 선우야, 딱 한 번만. 응?
나 살려줘. 그 한마디가 꿈에서도 선우 목을 조였어요. 선우는 꿈에서 깨어나 숨을 헐떡였죠. 온몸에 땀이 흥건했어요. 선우는 벽에 기대앉아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선우가 마지막으로 일하던 곳은 부산 쪽 공사판이었어요. 거기서 무너진 벽돌에 깔려 갈비뼈가 부러졌죠. 병원비도 없어서 동네 약국에서 파스만 붙였어요. 숨 쉴 때마다 옆구리가 찢어지는 것 같았죠. 선우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몸이 망가지니 일도 구할 수 없었고 쪽방 월세조차 밀렸죠. 어느 날 밤 선우는 가방 하나 들고 기차역 대합실에 앉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사람들이 오가고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죠. 선우는 그곳에서 밤을 샜어요. 새벽이 되자 역 직원이 다가와 말했죠. 여기서 계속 계시면 안 됩니다. 선우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를 찔렀죠. 선우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제 진짜 갈 곳이 없구나. 세월이 더 흐른 뒤 결국 선우는 버스를 타고 이 골목으로 왔어요. 옛날 동네였죠. 골목 어귀에 서니 옛날 기억이 밀려왔어요. 여기서 정우랑 공 차고 놀았고 저기 구멍가게에서 과자 사 먹었고 저 모퉁이에서 처음 담배 피웠죠. 어느 추운 겨울날 선우는 사흘째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왔죠.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선우는 무료급식이라는 단어 앞에서 자존심을 꺾었어요. 그렇게 교회 근처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왔던 것이었죠. 도망치다 지친 몸이 운명처럼 골목길 끝 무료급식 냄새를 따라오게 만들었어요. 처음 교회 문 열던 날 선우는 처음엔 급식만 받으러 갔어요. 눈을 깔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릇만 들고 나왔죠. 익숙한 얼굴 안 만나길 간절히 바라면서요. 교회 무료급식 봉사는 동네에서 착한 일로 소문났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면 교회 지하에서 따뜻한 밥을 나눠준다는 소문이 퍼졌죠. 정우는 그 중심에 있었어요. 봉사팀을 이끌고 어르신들 이름을 외우고 헌금과 11조 봉투를 남들보다 두툼하게 넣었죠.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았어요. 박 장로님은 진짜 의인이야. 저렇게 헌신하는 사람 드물어. 맞아요. 박 장로님 보면 교회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정우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 낮추고 겸손하게 웃었죠. 아닙니다. 제가 받은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누는 겁니다. 말끝까지 단정했고 표정은 평온했어요.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었죠. 선우는 그 얘기를 밖에서 듣고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 했어요. 차라리 굶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삶이 사람을 밀어넣었어요. 일거리가 끊기고 몸은 상하고 손에 남는 건 통증과 빚뿐이었죠. 그리고 자존심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존심을 짓밟는 것 같았죠. 그런데 가장 앞에서 가장 환하게 웃는 사람이 정우였어요. 선우는 줄 서서 정우 앞에 섰어요. 옛 동네는 모든 게 그대로였는데 선우만 달라져 있었어요. 같은 골목에서 커서 서로 집 냄새까지 알던 동갑내기였죠. 어릴 때 정훈의 집에서 자장면 시켜 먹었던 기억도 났어요. 정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선우가 먼저 달려갔던 일도 떠올랐죠. 그 모든 기억이 지금 이 순간을 더 아프게 만들었어요. 그날 이후 선우는 몇 번이고 교회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렸어요. 집으로 돌아가 굶으면서도 다시는 안 가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돈이 바닥나고 배가 고프고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날이면 결국 다시 줄 끝에 섰어요. 선우는 그럴 때마다 스스로가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죠.
그래도 선우는 스스로를 욕하지 않았어요. 욕하면 더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정우는 그 모습 볼 때마다 마음 한쪽이 타들어갔어요. 선우가 줄 끝에 설 때마다 정우는 국 퍼주는 손이 떨렸죠. 그런데 타들어가는 게 죄책감인지 들킬까봐 두려운 공포인지 정우 자신도 구분 못했어요. 정우는 밤마다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기도 끝에 들리는 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선우의 목소리였죠. 국 받던 선우 얼굴, 담담한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 그리고 아무 감정도 없는 눈빛이요. 그런데 어느 날 배식대 옆에서 나이 든 어르신이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손이 떨려서였죠.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고 어르신은 당황해서 허둥댔어요. 사람들 시선이 한꺼번에 몰렸죠. 어르신 얼굴이 빨개졌어요. 선우가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흘린 음식을 닦았어요.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으면서 어르신한테 말했죠. 다치시진 않으셨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다 치울게요. 그건 선우가 착해서가 아니었어요. 몸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이었죠. 공사판에서 늘 먼저 치우고 먼저 수습하던 몸의 습관이었어요. 선우는 바닥을 깨끗이 닦고 일어섰어요. 어르신이 고맙다고 말했고 선우는 고개만 끄덕였죠. 다음 무료급식이 있던 날 선우는 봉사자 중 한 명이 허리를 다쳐 쉬는 걸 봤어요. 사람이 부족해 보였죠. 선우는 조용히 다가가 말했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봉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이 부족하긴 한데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봉사팀장이 선우한테 다가왔어요. 어르신, 혹시 우리랑 같이 봉사하실 생각 없으세요? 손이 부족해서요. 선우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런데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큰 힘이 됩니다. 선우는 그날부터 봉사팀에 섞였어요. 처음에는 빈 그릇만 정리했어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사람들이 다 먹고 나면 쟁반을 모아서 설거지대로 옮겼죠. 그 다음엔 설거지통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흘린 국물을 닦았어요. 물이 가득 찬 통이 무거웠지만 선우는 묵묵히 날랐죠. 어느 날은 배식대 옆에서 사람들 줄을 정리했어요. 한 줄로 서주세요 하고 말하면서요. 사람들은 선우를 칭찬했어요. 어르신, 마음씨가 참 좋으시네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선우는 웃지 않았어요. 대신 정우가 즐겨하던 말을 똑같이 꺼냈죠. 저도 받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 말이 정우 귓속에 박혔어요. 정우는 선우가 그 말을 할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죠. 선우가 웃지 않으니 더 무서웠어요. 선우가 소리치고 욕했다면 정우는 저건 화풀이야라고 넘겼을 거예요. 그런데 선우는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이 정우를 서서히 갉아먹었죠. 정우는 밤마다 잠이 깨기 시작했어요. 새벽 2시, 3시에 눈이 떠지면 다시 잠들 수 없었죠. 누가 장로님 참 대단하세요라고 말하면 정우는 속으로 너희가 내 속을 알면 그렇게 말할까 하고 생각했죠. 정우는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했죠. 주말 아침 주일 예배를 드리러 선우는 교회 앞에 섰어요. 목사님과 함께 웃으며 신도들을 맞이하는 정우의 모습에 뭔가 뚝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우 자신이 정우 앞에 여러 번 섰는데도 아는 척도 사과도 아무 뉘우침 없는 태도가 가식적이고 마치 지난 일들이 없던 일처럼 되는 것 같았고 이제까지 살아온 일들이 자신이 입은 피해가 원인이 없어지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선우는 교회 게시판에 작은 봉투 하나 걸어뒀어요. 익명 상담 요청이라고 적혀 있었죠.
봉투는 깨끗했고 글씨는 단정했어요. 봉투 안에는 편지지 한 장이 접혀 있었죠. 친구를 믿었는데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정도 건강도 이름도 잃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의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좋은 사람으로 불립니다. 나는 그를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폭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가 자기 죄를 알고 뉘우치길 바랍니다. 거울을 보듯 자기 얼굴을 똑바로 봤으면 합니다. 정우는 그 글을 읽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죠. 누구도 정우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정우는 알았어요. 그 사연이 자기 얘기라는 걸요. 정우는 그 종이를 다시 봉투에 넣고 게시판에 도로 붙였어요. 손이 계속 떨렸죠. 정우는 목사를 찾아갔어요. 목사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목사님, 게시판에 있는 그 사연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지 않을까요? 목사는 책상 너머로 정우를 바라봤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죠. 목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자칫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교회 분위기도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목사는 안경을 벗고 닦으면서 말했어요. 박정호 장로님, 죄를 숨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죄를 모른 척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 말이 정우 등을 찌르는 송곳처럼 박혔어요. 정우는 목사실을 나와 복도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죠. 벽에 기대 한참을 서 있었어요. 선우는 더 직접적인 걸 준비했어요. 정우가 자랑처럼 쌓아온 헌금이랑 봉사 기록들이 교회 소식지에 크게 실리도록 도왔죠. 선우는 소식지 편집 봉사를 자청했어요. 편집팀장이 고맙다고 했죠. 어르신, 컴퓨터 다루실 줄 아세요? 조금은 할 수 있습니다. 선우는 오래전 회사 다닐 때 배웠던 기술을 끄집어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고 사진이 배치됐죠. 소식지 첫 장에는 이달의 섬김이라는 제목 아래 정우 사진이 환하게 실렸어요. 정우가 국 퍼주는 모습, 어르신과 악수하는 모습, 헌금 봉투 넣는 모습이요. 선우는 그 페이지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사람들이 너를 더 높이 올려주면 너가 내려올 때 더 아프겠지. 소식지가 나온 날 사람들이 정우를 축하했어요. 장로님, 이번 달 주인공이시네요. 정말 본받을 분이십니다. 정우는 겸손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그 미소 뒤로 식은땀이 흘렀죠. 정우는 선우를 찾아봤어요. 선우는 구석에서 소식지를 접고 있었죠. 표정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선우는 폭로를 원하지 않았어요. 선우가 원하는 건 정우가 스스로 무릎 꿇는 순간이었죠. 선우는 그걸 복수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선우한테는 그게 정리였어요. 잃어버린 세월을 자기 손으로 닫는 일이었죠. 선우는 밤마다 쪽방에 누워 생각했어요. 나는 정우를 벌주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정우가 자기 얼굴을 보길 바라는 거야. 정우는 결국 선우한테 다가갔어요. 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간 저녁 무렵이었죠. 선우는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물소리만 흐르는 조용한 시간이었죠. 저기, 선우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선우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정우를 바라봤죠. 눈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그 무표정이 정우를 무너뜨렸죠. 정우는 입술을 몇 번 달싹이다가 겨우 한마디를 꺼냈어요. 미안하다. 선우는 한참 대답하지 않았어요. 손을 닦고 앞치마를 벗고 의자를 하나 꺼내 앉았죠. 정우도 마주 앉았어요.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들렸죠.
선우가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봉투는 여러 번 접었다 편 흔적으로 너덜너덜했죠. 모서리가 해지고 종이가 누렇게 변색돼 있었어요. 선우는 그 봉투를 정호 손에 쥐어줬어요. 정호는 봉투를 받자마자 알아챘어요. 종이의 무게가 돈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걸요. 정호는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죠. 그리고 그 뒤로 오래된 보증서, 사본이 함께 접혀 있었어요. 선우의 서명이 또렷했죠. 정호는 편지를 펼쳤어요. 글씨는 또박또박했고 문장은 조용했죠. 그런데 그 조용함이 사람 목을 조였어요. 정호는 첫 줄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버텼다. 빚을 갚으면 끝날 줄 알았다. 두 번째 일을 잡고 주말에도 나가고 새벽엔 대리운전을 뛰었다. 몸이 버티면 버틸수록 정호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독촉은 삶 전체를 삼켰다. 정호는 읽다가 숨이 막혔지만 계속 읽었어요. 아내는 처음엔 울면서 우리 같이 해결하자고 했다. 그런데 밤이 길어지고 통장이 바닥나고 집에서 웃음이 사라지자 말이 바뀌었다. 왜 하필 보증서 준 사람이 당신이야? 왜 하필 그 사람을 믿었어?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도 억울하다는 말도 그날 사인을 지우지는 못하니까. 정호의 손이 떨렸어요. 종이가 흔들렸죠.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 병원에 갔다. 의사가 스트레스가 심해서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임신 가능성이 많아 낫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병원 밖으로 나왔다. 한참을 서 있었다. 내 인생이 막힌 관처럼 느껴졌다. 정호는 눈물이 고이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계속 읽었죠. 아내는 결국 다른 사람 손을 잡았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붙잡지 못했다. 붙잡을 자격이 없다고 믿었다. 이혼 서류에 사인하던 날 내 손은 떨렸다. 예전 보증서에 사인하던 손과 똑같이 떨렸다. 나는 늘 사인을 잘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속으로 웃었다. 정호는 울컥했어요. 목이 메었죠. 그 뒤로 나는 도망쳤다. 현장을 옮기고 이름을 숨기고 사람들 눈을 피했다. 일용직 명부에 다른 이름을 적었다. 김철수, 박영호, 아무 이름이나 적었다. 도망자처럼 사는 게 익숙해졌다. 몸이 부서져도 쉬지 못했다. 노가다판에서 갈비뼈가 부러졌다. 병원비가 없어 파스만 붙였다. 숨 쉴 때마다 옆구리가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도 다음 현장을 찾았다. 내일을 생각하면 숨이 막혔다. 정호는 읽다가 멈췄어요.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죠. 글씨가 번졌어요. 정호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나는 너를 욕하지 않았다. 욕하면 내가 더 무너질까봐 그랬다. 대신 나는 내 감정을 눌렀다. 눌러서 굳혔다. 그렇게 살아왔다. 정호야, 나는 너가 처벌받길 바라지 않는다. 감옥에 가길 바라지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길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너가 자신을 속이지 않길 바란다. 너가 의인인 척 살수록 내가 잃은 세월이 더 초라해지니까. 너가 거울을 보길 바란다. 너의 얼굴을 똑바로 보길 바란다. 정호는 편지를 다 읽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어요. 의자를 밀치고 바닥에 무릎을 댔죠. 봉사실 바닥은 차가웠어요. 정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떨렸죠. 선우야, 미안해. 내가 어떻게 그랬을까? 선우는 정호를 내려다보지 않았어요. 위아래를 만들지 않으려는 듯 선우도 의자에서 일어나 옆에 앉았죠. 바닥에 나란히 앉았어요. 정호는 겨우 숨을 고르고 더 어려운 말을 꺼냈어요. 나는 도망쳤어. 너를 혼자 남겨두고 도망쳤어.
그리고 나는 착한 사람인 척 살았어. 정우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말했어요. 널 찾아 사과할 생각은 안 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그날의 죄가 조금씩 닦일 줄 알았어. 사람들이 날 칭찬하면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오늘 알았어. 그건 닦인 게 아니라 덮인 거였어. 정우는 처음으로 좋은 장로가 아니라 죄인의 눈으로 선우를 바라봤죠. 선우야,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는 1000번을 해도 모자라. 아니, 10,000번을 해도 모자라. 그래도 나는 지금의 너 앞에서 도망치지 않을 거야. 너의 인생을 내 눈으로 읽었어. 내 죄를 내 입으로 인정할게. 정우는 거의 기도하듯 말했어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요. 내가 너한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나는 너의 인생을 망가뜨렸어. 네 가정을, 네 건강을, 네 이름을 다 빼앗았어. 그래도 부탁이야. 내가 회개할 수 있게 너가 내 앞에서 한 번만 끝났다고 말해줘. 그날 이후 선우는 정우를 몰아붙이지 않았어요. 대신 정우가 가장 아끼는 의인의 자리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죠. 선우가 봉사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우는 사람 마음이 어디에서 무너지는지 알고 있었죠. 선우는 정우가 사람들 칭찬을 먹고 살아왔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칭찬이 어느 순간 칼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선우는 교회 안에서 조용히 소문을 흘렸어요. 누구한테 정우를 나쁘게 말하진 않았죠. 대신 선우는 좋은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이 얼마나 오래 사람을 속이는지 그런 얘기를 아주 조용히 던졌어요. 사람들은 그냥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우는 그 말들이 자기 목에 걸린다는 걸 알았어요. 정우는 점점 자신을 못 믿게 됐어요. 선우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도 정우는 모든 사람이 자기 과거를 아는 것처럼 느꼈죠. 정우는 스스로를 벌주듯 더 열심히 봉사했어요. 더 많이 헌금했죠. 더 낮게 고개 숙였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마음속에는 더 선명하게 도망친 날이 떠올랐어요. 정우한테도 비밀이 하나 더 있었어요. 정우는 선우 보증만 쓴 게 아니었죠. 정우는 그때 선우 말고도 몇 사람 이름을 더 끌어다 썼어요. 그런데 선우만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무너졌어요. 정우는 그 사실이 가장 잔인하게 느껴졌죠. 나는 여러 사람을 망가뜨렸는데 왜 하필 선우가 이렇게까지 됐나 하는 생각이 정우를 더 갉아먹었어요. 정우는 목사한테 털어놓고 싶었어요. 그런데 목사 앞에서는 입이 안 떨어졌죠. 사람들 앞에서는 더더욱 그랬어요. 정우는 결국 선우 앞에서만 무너질 수 있었어요. 선우는 그걸 알았고 그래서 정우한테 폭로가 아니라 자백을 선택하게 만들었죠. 선우가 준비한 복수는 칼이 아니라 거울이었어요. 거울 속에서 정우가 자기 얼굴을 끝까지 보게 하는 일이었죠. 어느 날 밤 정우는 선우한테 다시 찾아갔어요. 봉사실이 텅 빈 시간이었죠.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우야, 나 진짜 못 견디겠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선우는 한참 정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죠. 정우야, 나는 네가 벌 받는 거 원하지 않아. 나는 네가 너의 얼굴을 떳떳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을 원하는 거야. 정우는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도대체 그게 뭔데? 선우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너 스스로한테 거짓말을 그만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인 척하지 말고 네가 진짜 뭘 했는지 네가 인정하는 거.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고였죠. 그럼 난 어떻게 돼? 선우는 아주 낮게 대답했어요. 그건 나도 몰라. 그런데 그게 시작이야. 다음 주 예배 시간 정우는 평소처럼 앞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늘 앞에서 사람들 맞던 정우가 조용히 맨 뒤에 앉았죠.
누가 알아채든 말든 정우는 그 자리를 선택했어요. 예배가 끝난 뒤 정우는 목사한테 먼저 다가갔어요. 정우는 숨을 길게 내쉬고 말했죠. 목사님, 저 내려오고 싶어요. 목사는 정우를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 끄덕였어요. 정우는 장로 직분을 내려놓겠다고 말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고 누군가는 겸손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정우는 누구한테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선우한테만 말했어요. 선우야, 나 더는 가면 쓰고 안 살 거야. 선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예전과 달랐죠. 선우는 처음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셨고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어요. 선우는 정우한테 물었어요. 정우야, 너 돌아왔냐? 정우는 고개 저었어요. 안 돌아와. 그래서 더 미안해. 선우는 한참 침묵하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우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말은 오늘은 못하겠어. 정우 얼굴이 잠깐 굳었지만 곧 고개 끄덕였어요. 그게 선우 진심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선우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죠. 대신 너를 더는 내 악몽에 안 둘게. 그게 내 첫 번째 용서일지도 몰라. 정우는 그 말에 다시 한번 깊게 고개 숙였어요. 며칠 뒤 정우는 선우한테 찾아왔어요. 손에 작은 수첩 하나 들고 있었죠. 선우야, 이거 내가 그때 빚진 사람들 명단이야. 사실 보증 요청한 사람이 너만 있는 게 아니었어. 선우는 수첩을 받아 펼쳤어요. 이름이 몇 개 적혀 있었죠. 선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고 있어. 정우는 놀랐어요. 알고 있었어? 응, 나도 찾아다니다 보니까 알게 됐어. 근데 너는 왜 지금 이걸 보여줘? 정우는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나 한 명씩 찾아가서 사과할 거야. 돈을 다 갚을 순 없어. 적어도 도망친 인간이 돌아와서 고개라도 숙이는 거, 그거라도 할 거야. 선우는 한참 정우를 바라봤어요. 그게 쉽지 않을 텐데. 알아. 너한테도 못했는데. 그래도 해야 돼. 안 그러면 난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아. 선우는 수첩을 덮고 정우한테 돌려줬어요. 정우야, 나는 너가 용서받을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 안 해. 그런데 너가 진짜 바뀌려고 노력하려는 거, 그건 인정해. 정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고맙다. 고마워하지 마. 나는 아직 너한테 화가 나 있어. 정우는 웃지 않았어요. 근처 원룸 주소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며 조용히 말했죠. 알아. 그래도 돼. 조금씩이지만 내 빚도 내가 갚을 거야. 우선 작은 월세방 보증금 정도 냈어. 쪽방보단 지낼만 할 테니 여기 가서 지내. 그날 이후 정우는 선우한테 계속 달라붙지 않았어요. 용서를 받아내려 하지 않았죠. 대신 매주 같은 시간에 봉사실 나와 국을 퍼주고 설거지를 하고 사람들 이름을 불렀어요. 그 행동이 정우의 회개가 되길 바랐죠. 선우도 매주 오지 않았어요. 가끔 오고 가끔 쉬었죠. 하지만 선우는 더 이상 도망자처럼 안 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이름 숨기지 않고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기로 했죠. 정우는 정말로 수천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갔어요. 어떤 사람은 문전박대했고 어떤 사람은 욕을 퍼부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문을 닫았죠. 정우는 그 모든 걸 받아들였어요. 한 사람은 정우 얼굴을 때렸어요. 정우는 맞고도 도망가지 않았죠. 그냥 거기 서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너 때문에 내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정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몇 번을 사과해도 모자랍니다. 그 사람은 한참 정우를 노려보다가 돌아섰어요. 정우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죠.
어느 날 선우는 봉사실에서 정우한테 차 한 잔 건넸어요. 국그릇이 아니라 따뜻한 차였죠.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자리를 바꾸는 작은 행동이었어요. 선우가 말했어요. 정우야, 용서가 뭔지 아직 모르겠어. 나는 너가 잘 산다는 소문 들을 때마다 화가 났거든. 정우는 고개 숙였어요. 맞아. 너는 화낼 자격 있어. 선우는 숨을 길게 내쉬고 이어 말했어요. 근데 너가 오늘처럼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고개 숙이고 너의 죄를 너 입으로 말하는 거 보니까 내 분노가 조금은 방향을 잃더라. 정우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선우는 단정하게 말했어요. 나는 너가 벌 받는 걸로 끝내고 싶지 않았어. 왜냐면 벌 받는 거 보면 내 인생이 돌아올 것 같았거든. 근데 안 돌아오잖아. 정우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안 돌아오겠지. 그래서 더 미안해. 선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우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말은 아직도 못하겠어. 정우 얼굴이 잠깐 굳었지만 곧 고개 끄덕였어요. 선우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근데 너를 미워하는 마음을 비울게. 이게 내 두 번째 용서일지도 몰라. 정우는 그 말에 다시 한번 깊게 고개 숙였어요. 고맙다. 고마워하지 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 그 말이 난 이해가 안 갔는데. 너와 같이 컸던 이 동네에 다시 와보니 추억이 너를 미워할 수 없게 만들더라. 너는 정말 내가 할 말이 없게 만든다. 그리고 며칠 후 봉사실 문을 나서던 선우가 뒤돌아봤어요. 정우는 국자를 내려놓고 처음으로 친구의 목소리로 말했죠. 야, 선우야, 오늘도 와줘서 고맙다. 선우는 잠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정말 작은 고개 끄덕임을 남기고 돌아섰죠. 정우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선우의 어깨가 예전보다 조금 펴진 것 같았죠. 정우는 속으로 말했어요. 고맙다, 선우야. 네가 나한테 다시 말을 걸어줘서. 그 끄덕임은 화해도 완전한 용서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 인생이 파탄에서 걸음으로 바뀌는 순간은 늘 그렇게 조용하게 시작되곤 했죠. 선우는 골목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겨울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죠. 그런데 예전처럼 숨이 막히진 않았어요. 선우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정우야, 너도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가 선우 입에서 나온 게 신기했어요. 증오가 아니라 연민이 먼저 나온 게요. 선우는 웃지 않았지만 얼굴이 조금 풀렸어요. 정우는 봉사실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손이 차가운 물에 시렸지만 정우는 멈추지 않았죠. 그릇을 하나하나 닦으면서 정우는 생각했어요. 이게 회개구나. 화려한 게 아니라 이렇게 조용한 거구나. 그날 밤 정우는 집에 돌아가 일기를 썼어요. 정우는 오래전부터 일기를 쓰지 않았는데 그날은 펜을 들었죠. 오늘 선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끄덕임이었지만 나한테는 큰 용서처럼 느껴졌다. 나는 아직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데 선우는 나한테 시간을 주고 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계속 걸어갈 것이다. 정우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밤은 깊었고 별이 몇 개 보였죠. 정우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선우야, 기다려줘서 고맙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완전한 화해도 완벽한 용서도 아직 오지 않았죠. 그렇지만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걸어가고 있었어요. 선우는 도망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었고 정우는 고개 숙이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그리고 그 걸음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되길 두 사람은 조용히 바라고 있었어요. 젊을 땐 친구가 전부인 줄 알았고
나이가 들수록 사람 보는 눈이 생긴다고 믿었죠. 하지만 인생은 늘 우리가 가장 방심한 순간에 시험을 걸어옵니다. 사람을 믿은 게 죄는 아니었어요. 죄가 된 건 그 믿음을 이용한 사람이었죠. 선우는 모든 걸 되돌려받지 못했어요. 시간도 가족도 무너진 세월도 그대로였죠. 그래도 한 가지는 지켜냈습니다.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지 않겠다는 마음이요. 살다 보면 우리는 착한 얼굴을 믿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친구라는 말 한마디에 인생을 맡기기도 하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조금 늦었지만 멈출 수 있는 용기가 되기를, 그리고 다시는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는 작은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속 선우처럼 이미 지나간 선택은 되돌릴 수 없을지라도 앞으로의 선택만큼은 우리가 지켜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